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대표 변호사 심준섭입니다. 닉네임은 변호사 심포도를 쓰고 있고요. 오늘 진행할 강의는 스톡 옵션 및 동업 비즈니스에 관한 것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초기 기업들이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다룰 것이고요. 본 강의안은 2025년 12월 11일 창업 R&D 컨퍼런스에서 진행했던 강의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요. 법무법인 퍼스트라는 곳에서 일을 시작해서 이후에 대형 로펌 중에 하나인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 생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3월에 뜻이 맞는 변호사분들과 함께 법무법인 심, 제 성을 딴 로펌을 설립을 했고요. 현재 변호사 수 16명, 17명 정도 되는 규모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던 중요한 사건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요. 이 강의 안에 보이는 티몬 UF 사건, 흔히들 팀F 사태라고 불리는 사건에서 대표 고소인 중 하나로 언론에서도 주목을 한 적이 있는 바 있습니다. 마공 레스트 라는 단지에 관련된 집단소송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제 성인 심씨를 따서 만든 로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부심을 걸고 만든 로펌이고요.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어떤 분야의 사건이 있더라도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음 깊이 공감하는 로펌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전문성과 고도의 윤리의식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진행할 세션은요, 스톡옵션 기본 구조와 활용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톡옵션의 개념이 무엇이고 베스팅이라는 개념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종 분쟁 사례가 무엇이 있을지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세션에는 공동 창업 및 동업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동업 계약의 성격이 민법상으로는 조합이라고 하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이고 동업 계약서에서 필수적으로 어떤 조항을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조합을 탈퇴하거나 해산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와 유의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특성상 질의응답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관통하는 세 가지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톡 옵션 약속, 법적으로 유효한가? 두 번째는 동업자와 지분만 나누면 끝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세 번째, 오늘 강의 드리는 것들이 잘 안 지켜졌을 때 회사가 흔들렸던 실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톡 옵션, 법적으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개념이 무엇이냐? 회사가 임직원에게 미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옵션이라고도 합니다. 이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스톡 옵션은 왜 부여할까요? 우수한 인재에게 당장 높은 연봉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했을 때 높아진 주식만큼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즉 인재 유치를 위한 것이고요. 그렇게 어렵게 모신 우수한 인재들을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일반 주식회사 기준으로는 상법 제340조의 2부터 4까지가 있을 거고요.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법 제16조의 3부터 4까지 해당이 될 것입니다. 스톡옵션은 신주 발행형, 자기주식 교부형, 그리고 차액 보상형으로 유형이 나뉩니다. 그러면 이 스톡옵션이라는 게 어떻게 부여를 해야 되느냐? 제대로 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스톡옵션은 무효입니다. 즉 아무런 효력이 없는 가짜 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요건들을 맞춰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그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점은 명확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 일반 결의와는 달리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의 내용은 부여 대상자, 주식 수, 행사 가격, 행사 기간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 정해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핵심적인 사항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부여 계약서라고 하는데요. 이 부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 기간 종료 시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스톡 옵션을 부여한 적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체크할 사항이 회사 정관을 확인해서 스톡 옵션 관련 조항이 있는지, 이미 부여했던 스톡 옵션 관련해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잘 보관되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여 계약서에 베스팅이라든가 취소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개념으로 베스팅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언제부터 내 주식이 되느냐, 이건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하는 말이겠죠.
이 부여받은 스톡 옵션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베스팅이라고 합니다. 법정 최소 요건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상법 제340조의 4, 제1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요건에 예외가 있습니다.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4, 제2항에 따르면은 사망, 정년퇴직, 그리고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 이 2년 재직 요건을 예외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정관 또는 계약으로 이 예외 사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유들이어도 2년을 재직해야 된다라고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년 후에는 50%, 3년 후에는 75%, 4년 후에는 100%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외에 퇴직 시 처리 방안, 자발적 퇴직이냐 비자발적 퇴직이냐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톡 옵션이라는 게 한번 주면 완전히 끝나는 거냐, 무조건 다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법정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이러다가 자기가 때려쳤는데 회사의 성장 가치에 대해서 다 누리게 하는 건 부당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를 성장시키기커녕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이득을 누리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세 번째, 회사의 파산 등으로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회사가 망했는데 스톡옵션 행사해서 어떡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부여 계약에서 정한 기타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취소 사유가 뭔지가 분쟁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불명확한 취소 사유 같은 경우에는 취소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여도가 낮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무효로 본 케이스가 있고요. 근데 자발적 퇴사를 명시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적법한 취소라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취소 사유라는 것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분쟁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톡옵션 부여 후 1년 7개월 만에 퇴직 위로금을 받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 소송을 시작한 사람을 원고로 하는데요. 이때는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근로자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했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다,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것이다 라고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했는데요. 법원은 뭐라고 봤느냐, 퇴직 위로금을 수령하면서 합의하에 퇴직한 거 아니냐, 즉 자발적 퇴직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없고요. 회사의 취소가 적법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원고 패소겠죠. 그래서 이 판결에서 봤던 것들 중에서 재직 요건의 예외가 항상적인 건 아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이나 계약으로 예외 사유를 축소, 제한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 정리해고, 부당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이 한한다라는 점도 반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계약서에 자발적 퇴사를 취소 사유로 명시하면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퇴직 합의 시 스톡옵션 처리를 반드시 명확히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판결에서의 세부 쟁점 중 하나였는데요. 고용보험 상실 신고 사유와 실제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 신고할 때는 비자발적 퇴직이라고 적었음에도 법원은 실질적으로는 자발적 퇴사라고 봤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업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조합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 조합이 뭐냐? 민법 제703조에 나와 있는데요. 2명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조합이라고 합니다. 출자는 돈만 되냐? 그건 아닙니다. 금전도 있겠지만 기타 재산, 그리고 노무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술이나 노하우나 신용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조합 관계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조합의 법적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계, 동업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으로는 공동소유관계는 공유, 합유, 총유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입니다. 이 조합관계는 원칙적으로 인적 결합체에 불과하므로 법인격이 없습니다. 손익분배는 출자 가액에 비례해서 손해와 이익을 나눠서 가진다라는 겁니다. 주식회사랑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자, 법인 등기를 하면은 동업관계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상법은 주주와 회사 간의 관계만 규율을 하고 있고요. 주주들 간에는 별도로 계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인이든 조합이든 창업자들 간 약속을 구체화하는 주주 간 계약서 또는 동업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동업계약서에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목적 및 사업 내용에 대해서 특정을 해야 되겠죠. 뭘 할 것인지, 그리고 출자,
각 동업자가 돈이나 현물이나, 그러니까 물건이죠, 기술이나 노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출자할지 명시를 하고 출자 가액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하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돈이 아닌 거는 얼마의 가치라는지가 불명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평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R&R이라고 하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이냐, 누가 뭐 어떤 영업 활동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경영 관련 활동 중에서도 뭐 인사, 개발 뭐 이런 걸 누가 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무엇이 있고, 그런 의사결정 사항들을 어떻게 정하는지도 미리 다 정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엔 손익분배의 문제가 있겠죠. 수익과 손실을 어떻게 나누느냐, 약정이 별도로 없으면 출자가액에 비례하는데 이것과 다르게 약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급여 처리 방식도 명확히 해야 되겠죠. 비용 중심인지 이익 분배 중심인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지분 양도 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다른 동업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때 우선 매수권이라고 합니다. 기존 동업자가 그 지분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살 수 있도록, 혹은 다른 사람이 사겠다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겠죠. 그 다음으로는 경업 금지 및 비밀 유지 의무가 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업 기간 중, 그리고 동업이 끝나고 나서도 일정 기간 동안 동종 업종에 종사하지 말라거나 중요한 사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명시를, 당연한 것 같지만 명시를 해놔야 법적인 보호를 두텁게 받을 수 있어요.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익 분배를 지분율과 다르게 정했을 때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무효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라는 점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절차 같은 것들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법 제716조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시 임의 탈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명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의무 위반이 무엇인지와 어떤 절차로 탈퇴시킬 수 있는지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탈퇴 절차 및 지분 환급 방법 모두 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산 그리고 청산, 조합을 다 깨고 각자 갈 길 갈 때 얘기겠죠. 해산 사유, 민법 제720조는 신뢰관계가 파탄할 경우에는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이 결정이 되면 청산을 해야 되겠죠. 청산이라는 거는 남은 재산을 나누는 건데 자녀 재산 분배 방법을 미리 규정해야 된다는 게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착 상태, 데드락이라고 하죠. 의견 대립으로 회사가 경영이 아예 안 되는 수준이 됐을 때 해결책이 무엇이냐, 뭐 어떤 제3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분을 다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분 환급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다뤄야 할 것 같은데요. 민법 제719조는 탈퇴 당시에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영업권 가치를 포함해서 평가를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손익분배 비율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참고할 만한 판례에서는 임대보증금이랑 남아있는 물품, 잔존 물품이랑, 그리고 만약에 이 영업을 팔았을 때 이 영업권 같은 게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는지, 그리고 채무 뺀 상태에서 지분 환급금이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는 민법상 조합의 형태예요. 주식회사라고 한다면은 상법의 규율을 받으니까 상법상 해산 및 청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에게 직접 정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별도의 법인격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동업 분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독단적 경영 문제가 된 게 있는데요. 50대 50의 지분이었어요. 원고와 피고 모두 마트 운영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피고, 소송을 당한 상대방입니다.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상대방을 경영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러자 주주총회 없이 영업권을 아들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를 했는데요. 또한 자기 가족에게 회사 자산으로 근저당권까지 설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은 어떻게 봤느냐, 일련의 행위들이 동업계약 및 합의서 각 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또 상법상 자기거래 규정 위반이 있다. 자기거래라는 거는요, 대표이사나 이사가 자신과 관련된 업체와 회사가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즉 일을 똑바로 안 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손해배상 9억 원을 인정을 한 케이스입니다. 구체적으로 판시사항을 보면요, 이 동업자는 조합 및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업계약의 유지 및 동업체 발전 의무, 그러니까 그런 의무를 위반한 게 동업계약서의 불이행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동업계약이 해산된다거나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사태들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방책들이 필요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동의권 또는 거부권, 그런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필요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사의 경업 금지, 자기거래 금지 및 위반 시 제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아니면 구체적으로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의 예정, 얼마 정도 손해를 물어줘야 될 것이다 라고 미리 그냥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그대로 가거든요.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분쟁 사례는요, 조합을 탈퇴하고 정산한 내용인데요. 자, 이 사건에서는 마트 동업을 했는데 탈퇴를 하고 어떻게 나누는지가 문제가 됐어요. 자, 원고와 피고 각각 2억 원씩 출자를 해서 1대1의 수익 분배 비율도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부터 분쟁이 발생해서 원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나 나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은 피고가 마트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원고가 이제 지분 환급금이랑 미분배 수익금을 내놔라 라고 소송을 했어요. 자, 법원은 어떻게 봤느냐, 이 당시 문제가 된 건 뭐였냐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마트를 운영을 한 건데 피고 입장에서는 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조합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한 건데, 법원은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탈퇴 당시에 조합 재산은 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남아있는 잔존 물품 5천만 원, 그리고 영업권의 가치가 1천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다 감안을 했을 때 지분 환급금은 6,300만 원 뭐치 정도 되고 미분배 수익금이 2,6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다 합쳐서 1,960만 원이라고 인용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동업 약정은 민법상 조합 계약입니다. 즉 조합은 해지가 아닌 탈퇴만 할 수 있고요. 지분 환급금의 계산 방식은 영업권의 가치도 포함하고 손익 분배 비율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은 조합이 불리한 시기에 탈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리한 시기가 뭐냐? 단순히 영업 부진만으로는 불리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뭐 망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말을 하는 거겠죠. 임차 기간 5년을 약정했는데 그것이 곧바로 동업 약정의 존속 기간으로 보는 건 아니다. 이건 동업 계약서에 따로 명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서브 포인트로는 세무 신고 소득 금액이 조합의 단기 순이익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일흥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많이 다뤄드렸는데요. 분쟁은 모호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문서화해달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스톡 옵션을 부여하거나 받거나 할 때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지,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해서 의사록이 있는지, 그리고 부여 계약서의 베스팅 조건이 명확한지, 마지막으로 취소 사유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동업계약은 동업계약서, 주주간 계약서가 있는지, 그리고 역할 의사결정, 손익분배 규정이 명확한지, 또한 탈퇴 및 해산 시 정산 방법에 대한 규정이 얼마나 정확한지, 교착 상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오늘 강의 듣고 다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만약에 소송이나 분쟁이 됐을 때 생각했을 때는 수백, 수천 배의 비용을 아끼는 매우 중요한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변호사의 정기적인 자문을 받거나 아니면 중요한 계약서만이라도 검토를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신다거나 로톡 링크 같은 걸로 상담 신청 주셔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오늘 강의 드린 저는 법무법인심의 대표 변호사 심준섭, 그리고 닉네임 변호사 심포도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편에서 다각적 검토로 싸우는 변호사 심준섭에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